새벽 4시면 제 눈은 알람 없이도 저절로 떠져요. 이른이 넘으니까 잠도 없어진다고들 하지만 솔직히 그건 핑계고요. 진짜 이유는 40년이 넘게 제 몸에 밴 습관이에요. 아니, 습관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삶 자체였죠. 어둠 속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면 저 멀리 경북구미 중앙시장도 막 잠에서 깨어나는 소리가 들려와요. 새벽 공기는 차갑고 어둠 속에서 하나둘씩 불이 켜지기 시작하거든요. 트럭이 골목을 따라 들어오는 덜컹거리는 소리, 철제 셔터가 우르르 올라가는 소리, 그리고 상인들이 서로 인사하는 목소리들이 하나씩 보태지면서 시장은 하루를 여는 거예요. 공기 중엔 비릿한 냄새가 진동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냄새를 싫어하더라고요. 코를 막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전 그게 전혀 싫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요. 이게 다 사람 사는 냄새고 하루를 여는 활기찬 기운이니까요. 40년을 맡아온 냄새인데 이게 싫으면 제가 어떻게 여기서 버텼겠어요. 제 가게는 시장 입구에서 딱 세 번째예요. 위치가 정말 좋죠. 구미상해라는 간판을 달고 40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제3터예요. 세월이 흘러서 간판 글씨는 많이 바랬지만 단골들은 다 알아요. 아, 영자 씨네 가게 하면서 찾아오거든요. 이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놀라요. 아니, 그 나이에 아직도 생선 장사를 하세요? 그런데 몸은 거짓말을 못하죠. 새벽 찬 공기에 허리가 좀 쑤시긴 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도 뻐근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장갑 낀 손으로 꽝꽝 언 얼음을 깨고 밤사이 들어온 싱싱한 생선들로 좌판을 채우는 일은 여전히 손에 딱 익어 있거든요. 제 손을 보면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해요. 언니, 손이 너무 고생했네. 그럴 때마다 전 제 손을 내려다봐요. 마디마디 굵어지고 겨울 논바닥처럼 갈라져서 나무 껍질 같아요. 핸드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소용없어요. 물기 있는 생선을 하루 종일 만지니까 손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전 이 손이 부끄럽지 않아요. 자랑스러워요. 이 손으로 제 아들을 키웠으니까요. 이 손은 제 훈장이에요. 40년의 증거죠. 사람들은 제게서 늘 생선 냄새가 난다고 해요. 맞는 말이에요. 40년을 만졌는데 그 냄새가 어디 가겠어요. 작업복을 빨고 또 빨아도 샤워를 아무리 해도 머리카락 끝까지 이 비린내가 배어 있어요. 몸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싫다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았다가 슬쩍 자리를 옮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처음엔 좀 서운했죠. 하지만 이젠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이 냄새로 제 아들 민수를 키웠으니까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정말 다른 거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직 민수 하나만 보고 이를 악물고 좌판에 앉았죠.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아픈 날에도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이 비린내는 제 지난 40년 세월이에요. 제가 아들 하나 잘 키워냈다는 증표나 마찬가지예요. 민수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예쁜 며느리까지 데려왔잖아요. 이 모든 게 제 생선 냄새로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전 이 냄새가 자랑스러워요. 누가 뭐래도요. 칠순 생일, 텅 빈 식탁. 그런데 바로 오늘이 제 70번째 생일이었어요. 칠순이요. 요즘 시대에야 칠순 잔치를 크게 안 한다지만 그래도 칠순이라는 게 무게가 있잖아요. 평생 한 번뿐인 날이에요. 예전 같으면 동네 잔치를 벌이고 친척들이 다 모이고 그랬을 텐데 요즘은 그런 거 없죠.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랑 며느리 정도는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침부터 괜히 마음이 들떠서 시장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40년 만에 처음이었죠.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제일 아끼는 외출복도 꺼내 입었어요. 분홍색 블라우스요. 민수가 몇 년 전 어버이날에 선물해줬던 거예요.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아까워서요. 오늘 같은 날 입으려고 아껴뒀던 거죠. 민수랑 며느리 지선이가 온다고. 정확히는 온다고 확실히 말한 건 아니었어요.
일주일 전에 전화했을 때 제가 슬쩍 물어봤거든요. 민수야, 다음 주 토요일이 엄마 칠순인데. 그랬더니 민수가 아, 네 엄마.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게 다였어요. 간다는 말은 없었지만 설마 안 오겠어요? 칠순인데. 자식이 부모 칠순에 안 온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그래서 전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민수가 제일 좋아하는 잡채를 한가득 볶았어요. 당면도 쫄깃하게 삶고 야채도 하나하나 정성껏 채 썰어서 볶았죠. 생일이니까 미역국도 넉넉하게 끓였어요. 소고기 듬뿍 넣고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도록 오래오래 끓였어요. 며느리 지선이가 좋아하는 전도 부쳤어요. 김치전, 파전, 동그랑땡까지 한 접시 가득 부쳤죠. 기름이 튀어서 손도 좀 데었지만 괜찮았어요. 우리 며느리 입맛에 맞게 바삭바삭하게 잘 부쳐졌거든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여서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거실 탁자에 음식을 다 차려놓고 보니까 정말 근사하더라고요. 제 손맛이 여전하다는 게 뿌듯했어요. 시계를 보니 11시, 점심때쯤 오겠지 싶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문 쪽을 바라보며 기다렸죠. 현관 쪽에서 소리라도 들리면 벌떡 일어날 준비를 하고요. 그런데 12시가 지나도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전화도 오지 않았고요. 그래, 길이 막히나 보지. 스스로를 달랬어요. 주말인데 도로가 복잡할 수 있어. 1시, 2시,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금방 볶아내서 따끈했던 잡채는 굳어버리기 시작했어요. 펄펄 끓였던 미역국은 냄비째 미지근하게 식어갔죠. 오후 3시가 됐어요. 혹시 제가 날짜를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달력을 다시 확인했어요. 아니에요. 오늘이 맞아요. 제 생일 칠순이 맞아요.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였어요. 손이 몇 번이나 휴대폰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바쁜 아들 괜히 귀찮게 하면 안 되지. 혹시 깜박했을 수도 있고 나중에 미안해 할 텐데 괜히 전화해서 부담 주지 말자. 4시가 됐어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거실에 석양빛이 길게 드리웠죠. 그 빛이 식어버린 음식들을 비추는데 어쩐지 쓸쓸하더라고요. 그 음식들을 보는데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울면 안 돼. 괜찮아. 바빴던 거야. 결국 혼자 거실에 앉아 멍하니 TV만 바라봤어요.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 소리만 텅 빈 집을 채웠어요. 개그맨들이 깔깔대고 웃는데 그 웃음소리가 저를 더 외롭게 만들더라고요. 그 적막감이 참 뼈에 사무쳤어요. 애써 마음을 다잡았죠. 바쁘겠지. 민수가 회사에 큰일이 있나 보지. 지선이도 일하니까 정신없을 거야. 그렇게 자꾸만 녀석들 편을 들어주게 됐어요.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시리도록 아팠어요. 저녁 7시쯤 됐을까요? 배가 고파서 미역국 한 그릇을 떠서 먹었어요. 완전히 식어서 차가웠어요. 미역국을 떠먹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국그릇에 눈물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아, 나 지금 혼자 칠순 생일상을 받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칠순 생일은 지나갔어요. 저 혼자서요. 낯선 편지들. 칠순 생일이 그렇게 지나가고 며칠이 흘렀어요. 민수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없었죠. 처음 이틀은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올까봐 휴대폰을 수시로 확인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전 다시 시장으로 나갔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슬픈 생각만 들더라고요. 차라리 일하는 게 나았어요. 손을 움직이고 있으면 마음이 좀 덜 아프거든요. 언니, 생일 잘 보냈어요? 떡집 사장이 물어봤어요. 응, 그럼 거짓말을 했어요. 민수랑 지선이랑 같이 잘 먹었지. 아이고, 다행이다. 우리 언니 칠순인데 아들이 안 왔으면 어떡해. 그 말에 가슴이 또 찌릿했지만 웃으며 넘겼어요.
자식 자랑 못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설사 그게 거짓말이라도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여느 때처럼 장 보고 돌아와서 우편함을 열었는데 이상한 편지들이 잔뜩 꽂혀 있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그런 편지들은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 이름도 낯선 곳에서 온 우편물들이었어요. 봉투 자체가 뭔가 달랐어요. 흰색이 아니라 노란색이거나 아니면 반투명한 거였어요. 그리고 봉투 겉면에는 온통 붉은 글씨로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죠. 최종 통보, 압류 예고, 법적 조치 진행 중.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지? 제가 평생 은행 빚이라곤 시장 가게 보증금 대출 받았던 거 말고는 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도 벌써 10년 전에 다 갚았고요. 그 뒤로는 정말 깨끗했어요. 대출 하나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뜯어봤어요. 안에는 빽빽한 글씨로 채워진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어려운 말들이 가득했어요. 채무 불이행, 이자 연체, 원금 상환, 법적 강제 집행,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은 확실히 보였어요. 채무자, 이영자, 주민등록번호 49, FUR, 제 이름이에요. 제 주민번호예요. 다른 봉투들도 하나씩 뜯어봤어요. 전부 다 똑같았어요. 제 이름으로 된 빚 독촉장이었어요. 금액을 보니까, 아, 이게 대체 얼마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여러 군데에서 온 편지들의 금액을 다 합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이게 뭐람?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털썩 앉아버렸죠. 편지들이 손에서 우수수 떨어졌어요. 잘못 왔겠지.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썼어요. TV에서 맨날 나오는 그거, 보이스피싱. 아니면 새로운 사기 수법? 그런 거겠지 하고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일단 아무도 못 보게 서랍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어요. 없는 일로 하고 싶었어요. 무서웠거든요. 민수한테 물어볼까 했어요. 그런데 칠순 생일에도 안 온 아들한테 이런 무서운 얘기를 어떻게 해요. 녀석 바쁜데 이런 걸로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스스로를 또 이렇게 설득했어요. 밤의 공포. 그런데 그날 밤부터였어요. 진짜 악몽이 시작된 게 밤 10시쯤 됐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10으로 시작하는 번호도 아니었어요. 2로 시작하는 낯선 서울 시내 번호였죠. 누구지 싶어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이영자 씨죠? 남자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빚 갚으세요. 예? 이번 달 25일까지 입금 안 되면 댁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알겠습니까? 잠깐만요. 저는 빚이 끊겼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더라고요. 손이 떨렸어요. 식은땀이 났어요. 무서웠어요. 전화를 끊고 10분도 안 돼서 또 울렸어요. 이번엔 다른 번호였어요. 또 받았죠. 이영자 씨, 이자만이라도 내세요. 원금은 나중에 천천히 갚아도 되니까. 저는 정말 모른다고요? 작년 8월 12일 본인 명의로 직접 대출 받으셨잖아요. 신분증 사본도 있고 서명도 다 있어요. 그럴 리가. 저는 그런 적이. 내일까지 200만 원만 입금하세요. 안 그러면 집으로 갑니다. 또 끊겼어요. 그 뒤로 계속이었어요. 밤 11시, 12시, 자정이 넘어서도 전화가 왔어요. 번호를 바꿔가면서요. 무서워서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그냥 울리는 대로 뒀죠. 하지만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진동도 껐는데 화면이 계속 밝아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어요.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봤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내가 정말 빚을 진 건가? 기억이 안 나는 건가? 내가 정말 치매가 온 건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무서웠어요. 혼란스러웠어요. 아들의 전화. 그렇게 며칠을 불안에 떨고 있는데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낯선 번호만 계속 보다가 아들이라는 글자가 딱 뜨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민수야, 어머니, 저예요. 그래, 그래. 잘 지냈니? 네. 어머니는요? 응. 엄마도 잘 지내지.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안 괜찮았거든요. 하지만 아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지선이랑 같이 찾아뵙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칠순 때문에 서운했던 마음, 낯선 편지 때문에 불안했던 마음, 협박 전화 때문에 무서웠던 마음, 전부 다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그래, 녀석들이 바빠서 그랬던 거야. 늦게라도 챙겨주러 오는구나. 저는 금세 또 바보처럼 해에 웃고 있었어요. 그래, 그래. 그럼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민수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까? 아, 네. 좋습니다. 그럼 토요일 오후에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와라. 전화를 끊고 나니까 집안이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까까지 무섭고 불안했던 게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역시 내 아들이야. 엄마 걱정돼서 오는구나. 그 불안했던 편지들은 다 잊어버렸죠. 아니, 잊으려고 애썼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시장으로 향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좋아하는 샤인머스켓이 눈에 바려서요. 비싸지만 사야겠다 싶었어요. 민수 좋아하는 한우도 좀 사다 놔야겠다 싶었죠. 자식들 온다는데 이까짓 피곤한 게 대수겠어요. 이까짓 무서운 편지가 뭐 대수겠어요. 시장 정육점에 가서 한우 등심을 주문했어요. 사장님,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우리 아들 온대요. 과일 가게에서 샤인머스켓 2송이를 샀어요. 한 송이에 3만 원이나 했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떡집 사장이 물어봤어요. 언니,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환해졌네. 우리 민수가 이번 주말에 온대. 지선이랑 같이. 아이고, 좋겠다. 아들 보는 맛에 사는 거지, 뭐.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아들 보는 맛에 사는 거야. 집으로 돌아와서 냉장고에 장을 채워 넣었어요. 갈비찜 재료, 잡채 재료, 전 부칠 재료까지. 가득 채웠죠. 그리고 서랍을 열어서 그 무서운 편지들을 꺼냈어요. 찢어버리려다가 그냥 다시 넣었어요. 민수 올 때 물어봐야지. 이게 뭔지. 아들이 오면 다 해결될 거예요. 그렇게 믿었어요. 토요일 오후, 드디어 그 주말이 왔어요. 토요일이요. 며칠 전부터 잠도 설치면서 아들 며느리 온다는 생각에 새벽부터 부산을 떨었죠. 빛 독촉 전화는 여전히 오고 있었지만 이젠 무시하기로 했어요. 아들이 오면 다 설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새벽부터 갈비를 양념에 재워놨어요. 간장, 설탕, 배즙, 다진 마늘 하나하나 정성껏 넣어서 주물럭주물럭 재웠죠. 최소 서너 시간은 재워야 맛있거든요. 잡채도 준비했어요. 당면 삶고 야채 다 썰고 고기도 볶고 전날부터 준비한 거예요. 집안 청소도 다시 했어요. 며칠 전에 했지만 또 했어요.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게 닦았죠. 화장실도 2번 청소했어요. 옷도 갈아입었어요. 칠순 때 입었던 그 분홍색 블라우스는 차마 못 입겠더라고요. 그날 생각나니까요. 대신 검은색 니트를 입었어요. 오후 1시쯤 됐을까요? 준비는 다 끝났어요. 갈비찜은 따끈하게 익어가고 있었고 잡채는 예쁘게 담아놨어요. 과일도 깎아서 접시에 담았죠. 이번엔 꼭 오겠지. 그렇게 믿었어요. 전화까지 했는데 설마 또 안 오겠어요? 시계를 보면서 기다렸어요. 2시, 3시, 늦는구나. 길이 막히나 보네. 4시가 됐어요. 곧 오겠지. 5시가 됐어요. 혹시 또?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또 그러진 않겠지.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딸그락, 찰칵, 열쇠로 문 여는 소리예요.
민수야. 벌떡 일어나서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어요. 뒤에 지선이도 따라 들어오고요. 어머니, 아이고, 왔구나. 어서 와, 어서 와.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민수 표정이 너무 굳어 있었어요. 지선이는 아예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손에 든 게 없었어요. 빈손이었어요. 케이크 상자 하나, 하다못해 과일 바구니 하나도 없었어요. 분위기가 어찌나 싸늘하던지 제 기대가 너무 컸나 봐요. 역겨운 냄새. 민수는 어머니 하고 쭈뼛거리는데 뒤따라 들어온 지선이가 대뜸 인상부터 팍 쓰더라고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지선이가 손으로 코를 막았어요. 노골적으로요. 얼굴을 찌푸리면서요. 어머니, 제발 환기 좀 시키시라고요.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하기 전에 며느리가 쏘아 붙였어요. 집에 온통 생선 비린내가 배어서 역겨워 죽겠어요. 진짜 숨을 못 쉬겠다니까요. 40년 동안 내 아들 키워낸 냄새인데 그게 역겹다네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선아, 엄마가 미리 환기를 시켰는데 환기를 시켰다고요? 이게 환기를 시킨 거예요? 벽에도 배어 있고 커튼에도 배어 있고 소파에도 배어 있어요. 이 집 전체가 생선 가게예요. 생선 가게. 지선이가 히스테리를 부리는데 민수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내 편을 들지도 어머니 편을 들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냄새라는 말에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애써 참았어요. 아들 얼굴 봐서 참아야죠. 40년을 그렇게 살았는걸요. 그런데 바로 그때 며칠 전에 우연히 봤던 지선이 SNS 사진이 머릿속을 딱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잊으려고 했는데 그 말이 그걸 다시 끄집어냈어요. 아주 화려한 사진이었죠. 유럽 어디였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아무튼 거기였어요. 에펠탑인가 뭔가가 뒤에 보이더라고요. 날짜를 봤었어요. 제 칠순 생일. 바로 그날이더라고요. 지선이가 자기 친정어머니랑 찍은 사진이었어요. 감동적인 엄마의 칠순이라면서 글쎄 선물로 샤넬 가방을 사드렸다나 봐요.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케이크 앞에서 두 모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날 전 혼자 식은 미역국을 내려다보고 있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니까 며느리가 지금 하는 말이 다 거짓말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모욕처럼 들렸어요. 제 마음이 그렇게 차갑게 식어가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지선이가 가방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더라고요. 아, 선물이구나. 늦게라도 챙겨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음이 좀 누그러지려고 했어요. 근데 제 앞에 내민 건 선물이 아니었어요. 요양원 브로셔. 반딱반딱한 종이 묶음이었어요. 브로셔들이요. 실버타운 행복동산, 프리미엄 요양시설 은빛마을, 고급 노인 전문 케어센터, 여기저기 실버타운, 프리미엄 요양원이라고 쓰인 화려한 팸플릿들이었어요. 지선이가 그걸 제게 밀어붙이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저희가 늦게나마 챙겨드리는 선물이에요. 진짜 좋은 데만 골랐어요. 손이 떨려서 그 종이들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요양원이라니. 이 멀쩡한 집에 내 아들 키워낸 이 집에 사는 나더러 요양원에 가라니요. 이게 무슨, 어머니, 보세요. 여기 시설 진짜 좋아요. 1:1 케어에 병원도 바로 붙어 있고 식사도 영양사가 관리하고 어머니 같은 분들이 편하게 지내시기에 딱이에요. 지선이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브로셔를 펼쳐서 설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세요. 방도 이렇게 깨끗하고 거실도 넓고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외롭게 사시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난 외롭지 않. 그리고 여기는 치매 케어도 전문이래요. 요즘 어머니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전문가들이 계속 체크해주면 훨씬 안심이죠. 치매. 내가 치매라고. 난 치매가 아닌데. 어머니, 아직은 아니셔도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도
이제 이런 데서 편하게 쉬셔야 해요. 그 냄새나는 시장일, 이제 좀 그만두시라고요. 그 말에 담긴 경멸을 제가 모를 리 없었죠. 냄새나는 시장일. 내가 40년을 목숨 걸고 한 일이, 내 아들을 대학 보내고 결혼시킨 그 일이 그저 냄새나는 일이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민수가 거들더라고요. 어머니, 다 어머니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그놈이 꼭 하는 말이죠. 어머니 건강도 챙기시고 또 저희도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 그 단어가 귓가에 꽂혔어요. 체면. 아, 그게 아니라 어머니, 그러니까 제 회사 동료들이나 지선이 친구들이 어머니 이야기를 물어보면 저희도 뭐라고 대답하기가 좀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전 다 알아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생선 장사한다고 말하기 창피하다. 그 말이죠.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면 저희도 건강관리 때문에 좋은 시설에 모셔놨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훨씬 듣기 좋고, 아, 그 체면이라는 말. 그놈의 체면이 뭔지, 그 말이 어찌나 서늘하게 들리던지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박 씨의 등장.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계세요? 앞집 사는 박 씨였어요. 평소에도 살갑게 굴긴 했지만 꼭 이럴 때 찾아온다니까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어머, 손님 오셨네. 박 씨는 넉살 좋게 거실로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막으려고 했는데 이미 성큼성큼 들어왔죠. 아이고, 아드님이랑 며느님이신가 봐요. 어머, 며느님 참 예쁘시네요. 지선이는 어색하게 웃었고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박 씨는 아들 며느리 한 번 쳐다보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쯧쯧 차는 거예요. 아이고, 영자 씨. 요즘 얼굴이 말이 아니네. 많이 늙으셨어. 며칠 전에도 내가 시장 입구에서 인사했는데 날 못 알아보고 그냥 지나치더라고요. 제 정신이 아니신 것 같아. 제가 항변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박 씨가 먼저 민수를 향해 말했죠. 아드님, 어머님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가습을 켜놓고 나가셨다가 제가 말씀드려서 끄셨어요. 애들이 걱정할 만해 정말 거짓말이었어요. 전 그런 적 없어요. 가스불을 켜놓고 나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박 씨는 계속했어요. 그리고요 며칠은 밤에 혼자 중얼중얼거리시는 소리도 들리고 아이고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역시 아드님이 오셔서 다행이다. 박 씨가 그렇게 폭탄을 몇 개 던져놓고는 그럼 전 이만 하면서 유유히 나가더라고요.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말들을 던지고 갔어요. 박 씨가 나가자마자 지선이가 옳다구나 하고 달려들었어요. 거 보세요, 어머니.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동네 사람들까지 어머니 이상하다고 하잖아요. 며느리가 제 팔을 붙잡고 흔드는데 그 눈빛이 꼭 이제 됐어 하는 것 같았어요. 이러다 진짜 치매 오면 어떡해요? 가스 폭발이라도 하면요? 어머니만 손해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선이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괜히 이러다가 집값 떨어지게 거기까지 말했을 때 며느리가 아차 싶었는지 입을 다물더라고요. 집값이라니. 그 말이 제 귀에 정확히 밝혔어요. 집값이 떨어진다고요? 아니, 왜 갑자기 집값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치매 걸려서 가습을 잘못 달아서 집값이 떨어진다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박 씨가 한 말들도 이상했고 지선이가 하는 말들도 이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이상했어요. 민수야, 제가 아들을 불렀어요. 너 혹시 말을 꺼내려는데 지선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어쨌든 이 브로셔들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때는 꼭 결정하셔야 해요. 결정하라니. 그게 무슨. 어머니가 결정 못 하시면 저희가 대신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요. 협박이었어요. 대놓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됐어요. 아주 단단히요. 아줌마 네트워크의 힘.
아들 부부가 폭풍처럼 휘젓고 나간 뒤에도 전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가 마지막에 무심코 내뱉은 그 집값이라는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박 씨가 말했던 치매라는 단어랑 그 집값이라는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러다 문득 며칠 전 저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붉은 글씨의 편지들이 생각났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그 압류 예고 통지서들 말이에요. 그래, 이대로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다음 날 새벽 전 시장 떡집 동생을 찾아갔어요. 제 손을 덥석 붙잡고 어제 있었던 일을 두서없이 털어놨죠. 제 몰골이 말이 아니었는지 떡집 사장이 심각한 얼굴로 제 말을 다 듣더니 혀를 차더라고요. 언니, 그것도 몰랐어요. 그 동생 입에서 나온 첫 번째 이야기는 재개발이었어요. 언니, 우리 구미 중앙시장 뒤편으로 신규 철도 노선이 뚫린다는 거 진짜래요. 이 근방 땅값이 몇 배로 뛴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어요. 아들 부부가 왜 그렇게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는지 그 집값이라는 말이랑 딱 맞아떨어지는 거 있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떡집 사장이 목소리를 더 낮추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언니, 그 박 씨, 그 여자 조심해야 돼요. 박 씨가 요즘 웬 부동산 업자들이랑 붙어 다니면서 유독 저희 집을 탐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생선 가게 노인네 곧 치매라 정신 오락가락해서 집이고 뭐고 싸게 나올 거다. 그렇게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 박 씨가 그날 우리 집에 찾아와서 했던 말들이다. 제 집을 헐값에 후려치려는 속셈으로 일부러 민수 부부 앞에서 바람을 잡았던 거였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억대 사채의 비밀, 재개발 소문, 이웃의 음모. 하지만 서랍 속의 그 빛 독촉장들은 도대체 뭘까요? 전 그 길로 곧장 시장 모퉁이에 있는 작은 동네 은행으로 향했죠. 거기 제 가게 단골이던 정육점 주인 아들이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그 붉은 봉투들을 꺼내서 젊은 은행원 앞에 내밀었어요. 총각,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좀 봐줘요. 제 신분증을 받아들고 컴퓨터를 두드려 보던 총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어머님, 이거 어머님 명의로 된 대출이. 그것도 사채가 있어요. 사채라니요. 평생 이자 무서워서 적금만 붓고 산 저한테 사채라니요. 금액이 2억이 넘어요. 어머님, 이자가 벌써 몇 달치가 연체돼서요. 이 집 조만간 차 앞 들어올 겁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민수의 사업 투자 실패, 그 거액의 빚. 그리고 그걸 감당 못해서 이 늙은 어미의 이름으로 사채까지 끌어다 쓴 거였어요. 아들 녀석은 절박했던 거예요. 은행에서 이 집을 차압하기 전에, 제가 이 끔찍한 사채의 존재를 알기 전에 어떻게든 저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쳐넣고 이 집을 팔아치워서 빚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내가 40년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키운 내 아들이 제사상 밑에 서류, 그 며칠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 와중에도 시간은 흘러서 죽은 남편의 제삿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어김없이 제사 음식을 준비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으니까요. 저녁 무렵이 되자 민수가 혼자 들어서더라고요. 무거운 표정을 짓고는 고개부터 숙였어요. 어머니, 그날은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웬 최고급 과일 상자를 불쑥 내밀더라고요. 아버님께 올려주세요. 이젠 그게 다 가식으로 보였어요. 제사 시간이 다 되어서야 며느리 지선이가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현관에서부터 인상을 쓰더니 대놓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러세요? 이 음식 냄새에 어머니 생선 냄새까지. 정말 못 참겠네. 바로 그때였어요. 가장 끔찍한 순간은 민수가 자기가 가져온 그 과일 상자를 제사상에 올리려고 했어요. 이미 저는 아들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고 있었기에 그놈 손끝 하나하나를 다 꿰뚫어보고 있었죠. 민수가 과일 상자를 제사상 위로 밀어 올리는데
아주 빠르고 은밀하게 상자 밑으로 하얀 종이 한 장을 쓱 밀어 넣는 게 제 눈에 똑똑히 보였어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어요. 저는 제사를 지내는 척하며 제사상으로 다가가서 과일 상자를 살짝 들어 올리며 그 밑을 확인했죠. 거기엔 조상님께 바치는 신성한 음식 아래 부동산 매매 사전 동의서라고 적힌 서류 한 장이 숨겨져 있었어요. 아, 이놈이 이 신성한 제사상마저, 아비 제사상마저 자기 사기 행각에 이용하려 했던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연민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뜨겁던 눈물도 쏙 들어가고 대신 얼음장 같은 결의만 남았어요. 그래, 민수야, 네가 선을 넘었어. 역습과 해방. 제삿날이 지나고 다음 날 전 떡집 동생을 찾아갔어요. 변호사 좀 알아봐줘. 아주 독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받은 변호사에게 전 제 모든 걸 다 쏟아냈어요. 칠순날의 빈 식탁부터 요양원 브로셔, 박 씨의 치매 루머, 그리고 사채 독촉장들과 제사상 밑에 그 부동산 동의서까지 전부요. 변호사는 모든 서류를 꼼꼼히 살피고 나서는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건 명백한 사기죄, 그리고 명예 도용입니다. 그는 일사천리로 움직였어요. 먼저 제가 멀쩡한 정신 상태라는 의사소견서를 떼게 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권한 위임 거부 확인서를 만들어줬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전 다시 시장으로 향했어요. 이젠 저를 치매 노인으로 몰았던 그 이웃을 손볼 차례였죠. 전 떡집 동생 손을 붙잡고 일부러 사람들 좀 들으라는 듯이 울먹였어요. 동생아, 나 어떡하면 좋으냐. 우리 민수가 사업하다가 아주 무서운 사채를 썼나 봐. 그 덩치 큰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올지도 모른대. 제 아줌마 네트워크는 인터넷보다 빨랐어요. 그 소문은 정확히 1시간 만에 앞집 박 씨의 귀로 흘러들어갔죠. 헐값에 집을 주우려던 박 씨는 자기가 사채업자랑 엮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겁을 집어먹고 스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어요. 현관문이 거의 부서져라 열리더니 민수와 지선이, 그리고 낯선 남자 부동산 중개인까지 데리고 들이닥쳤어요. 중개인은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서류부터 내밀었어요. 어르신, 지금 파셔야 해요. 도장만 찍으시죠. 지선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이 냄새 나는 집 빨리 처분하게 도장 찍으시라니까요. 전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가서 변호사에게 받아온 서류 뭉치 2개를 꺼내 들었어요. 거실로 다시 나와서 그 2묶음의 서류를 테이블 위로 세게 내던졌어요. 하나는 변호사의 직인이 찍힌 권한 위임 거부 확인서였어요. 다른 하나는 민수가 내 이름으로 몰래 빌려 쓴 사채 계약서와 압류 예고장 전부였고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전 가장 먼저 얼어붙은 내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민수야, 이 빚은 뭐니? 민수는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전 곧바로 당황한 중개인에게로 고개를 돌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집 안 팝니다. 중개인은 사태를 파악했는지 가방을 챙겨들고 주랭랑을 쳤어요. 마지막으로 전 며느리 지선이를 바라봤어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말해줬죠. 지선아, 이 냄새나는 집 다시는 발도 들여놓지 마라. 제 아들 민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어머니, 잘못했어요 하면서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70년 만의 자유. 그날 이후 전 일사천리로 움직였어요. 시장 사람들이 소개해준 믿을만한 중개인을 통해 구미시장 뒤편 신규 철도 재개발 호재가 막 돌기 시작할 때 집을 아주 좋은 값에 팔았어요. 집을 판 돈으로 민수가 내 이름으로 저지른 그 억대의 사채를 전액 다 갚아버렸죠. 딱 하루만 늦었어도 차압 예정일이었대요. 이게 제가 어머니로서 민수에게 해주는 정말 마지막 일이었어요. 이삿날 40년 세월이 묻어난 낡은 살림살이들을 다 버렸어요. 제 손에 들린 건 딱 하나, 먼저 간 남편의 흑백 사진 한 장뿐이었죠.
텅 빈 집을 나서기 직전 전 민수에게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민수야, 그 집 내가 팔았다. 네가 내 이름으로 쓴 빚도 오늘 다 갚았다. 그걸로 내게 해줄 수 있는 내 역할은 끝났다. 이제부터 엄마는 이영자로 내 인생을 살 거다. 전 그 길로 조용한 시골 마을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아마 민수와 지선이는 제가 정말 집을 팔았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나 봐요. 뒤늦게 새 주인이 이사 오는 걸 보고 두 사람이 패닉에 빠져서 제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낯선 새 집에서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아들이라고 뜨는 그 이름을 전 그저 말없이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전원 버튼을 눌러 휴대폰을 꺼버렸죠. 그렇게 모든 소음이 사라졌어요. 전 천천히 집 밖으로 나왔어요. 70년 평생 제 몸에 뱉던 지독한 생선 냄새가 아닌 맑고 상쾌한 숲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어요. 더 이상 민수 엄마가 아닌 그냥 이영자로서 전 70년 만에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조용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막더라고요. 여보, 내가 이제야 나로 살게 됐어요.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칼을 쓸어내렸어요. 그 바람에는 생선 냄새가 아니라 풀 냄새가 났어요. 자유의 냄새였어요.